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낮에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좀 이례적이었고요. 이 자리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자리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4월 7일 재보선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상당히 엄중하게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의 지도자와 함께 이렇게 회동한 것이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지난번에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때 청와대 회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두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했고 두 사람도 흔쾌히 수용해서 이루어진 자리인데, 아무래도 국민들께 야당을 존중하고 또 야당과 대화를 해서 협치의 정치를 좀 보이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지금 굉장히 국난의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그래서 야당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겠다라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좀 사면 얘기가 불쑥 거론이 된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한 그런 이슈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국가적 당면 현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의 입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고령이 돼 가슴이 나도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제 애둘러서 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1월에 있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면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사이에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도 있었고 선거 참패도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비슷한 톤의 이제 대답을 내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이제 지난 1월 말씀하셨던 때와 지금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사면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게 뭐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혹은 뭐 야권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응답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에, 그다음에 건강도 안 좋은 상태인데 뭐 사면이 필요 없다고 판단을 하시면, 그리고 여전히 뭐 국민 대다수가 사면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믿고 계시다면 뭐 결단 안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임기를 마지막 정리해 가면서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 결과, 그다음에 그동안 변한 정치 지형 등등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결단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에서 여러 방식으로 이제 사면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뭐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변함이 없고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결단해야 될 문제지, 이걸 여전히 그냥 결정 안 하고 가다가 나중에 여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카드를 쓸 그런 거는 아니다.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결심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면 얘기가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갑자기 툭 던진 게 아니고 하루 전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좀 찬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탄핵과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당내 문제는 주호영 지금 대표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병수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정리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지금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던 지금이라도 사면하는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는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서병수 의원이 그 논거로 제시한, 과연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고 건강도 안 좋고 이미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 수용하고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게
서병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탄핵을 당했다라는 논거로 접근한다면은 서병수 의원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윤 총장에 대한 지지도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지지층에서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는 꼭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란 내지는 분열에 그리고 2년 전 상황하고는 예. 똑같지는 않다. 이미 국민의힘 네. 구성원들이 원내 구성원들이 그때와는 지금 많이 바뀌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상황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지도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무언가의 시대 정신에 대한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지. 윤석열 총장이 저런 검찰 수사에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너무 그 단편적인 예. 분석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면요. 예. 서병수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장소. 이 발언이 대국민 상대로 하니까 대정부 질문 자리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굉장히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심각한 상황에서 과연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해야 될 이슈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발언의 내용을 보면은 완전히 탄핵 자체를 부정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탄핵을 당할 만한 위법적인 행동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탄핵의 절차는 아시겠지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만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 관련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새누리당의 상당수의 의원이 탄핵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서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의 결정을 내렸는데 이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한다는 그런 문제고 지금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인식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스스로가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변하겠다,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지만은 역시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 네. 탄핵의 후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고 탄핵의 강을 전혀 건널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면 결국은 국민의힘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면론이 지난 1월 달에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다시 또 불이 붙게 될지 좀 매우 며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 좀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당에서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전환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억으로 만든 종부세 기준이 한 10년 됐습니다. 예. 뭐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의 주택 가격과 지금의 주택 가격은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근데 그 기준을 10년 이후인 지금도 가져가야 되느냐. 정책이라는 게요.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 그 효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때는 예.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오히려- 그것을 개혁의 후퇴라든지 오락가락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지혜롭고 오히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듣고 오셨지만요. 개혁의 후퇴나 오락가락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당 내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뭐 박수를 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오락가락이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그 지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출 규제를 완전히 없애서 예. 사고 싶은 사람마저도 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거래 절벽을 만들어 놓은 게 가장 큰 문제고 여기에 더해서 전혀 공급이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그 좀 전에 저희가 봤습니다만 김병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이제 종부세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25번 정도 부동산 대책을 4년 동안 내놨던 거를 사실은 전면 다 바꾸는 거예요. 기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까지 했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렇게 가겠다고 하면 좋은데 지금 뭐 삐쭉삐쭉 얘기하면서 스멀스멀 부동산 정책이 변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럼 차라리 용기도 없는 거고요. 결기도 없는 거고요. 지금까지 망가뜨렸던 거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자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홍남기 부총리가 글쎄 정부 여당 내에서도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정말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통해서 여당이 그리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깨끗하게 사과를 하고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인정하고 난 다음에 저런 방식을 하면 좋은데 지금도 뭐 여전히 오락가락은 아니고 뭐라 순전히 변명이라고밖에 저는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우 의원이 얘기했던 것 종부세 기준 10년 전부터 있었던 거 그럼 문제가 된다면 조정해야 하는 거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정부 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대출 규제 완화 문제 정리가 문제가 잘못된 거 인정한다면 그렇게 가면 되지 저걸 가지고 뭐 이제 와서 뭐 스리슬쩍 우리 정책의 구태는 아니고 대신에 이것만은 이렇게 얘기하는 졸렬한 방식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지지층 가운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 44%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반대는 38%로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지층을 보면 정반대 결과가 또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은 완화를 반대한다가 59%로 굉장히 많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63%가 완화를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차이는 역시 이제 이념적인 그런 지향점의 차이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어떤 재산의 보유 상태의 차이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 하면은 서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하면 부자 정당이다 보니까 좀 기득권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완화를 하겠다. 그리고 대출을 완화하겠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방향을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 민심의 심판이 분명히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현재 부동산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거대 담론에 집착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검찰 개혁이라든지 언론 개혁이라든지. 그렇지만은 실제로 국민들이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뭐 조세 형평의 원칙도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종부세가 1가구 1주택자 실보유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당초에는 한 대상자가 1% 정도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3.8% 대상자가 되니까 4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한 1% 정도로 낮추자. 그러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대상자를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자라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고 또 대출과 관련해서 집 없는 서민들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을 살려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LTV 같은 경우 40%로 제한하고 또 DTI 같은 경우 6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많게는 90%까지 좀 상향 조정하자라는 얘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민심에 부응하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면 이제 큰 원칙이 흔들리느냐? 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큰 원칙과 방향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크게 보면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되고 이 큰 원칙은 견지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주당은 큰 원칙도 견지하면서 구체적으로 또 보완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옵니다만 10년 전엔 이미 그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한민국 1%에 해당되는 그런 기준으로 9억 원을 책정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3%가 이상이 되고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만 쳐도 16%가 이 종부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5년 전에 4억 원가량 하던 서울시의 중분위 아파트 가격이 지금 9억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과거 기준 9억 원을 맞춰서 종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혀 정책에 대한 검토도 없었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아파트 그다음에 집값 시세에 대해서 반영에 대한 고려 없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여당 내에서 당연히 저렇게 얘기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결과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주제를 좀 바꿔서요. 선거 이후에 SNS를 중단했던 이재명 지사가 활동을 재개를 했습니다. 민생 개혁을 실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지금의 이 어떤 활동 재개를 좀 어떤 모습으로 보고 일종의 계신지요? 대선 전략이죠. 본인이 최근에 보면은 4월 7일 재보선 결과 상당히 민주당이 참패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변화는 결국은 정책의 차별화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는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면은 국민의 실제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본인이 주장하는 게 실용적 민생 계획을 강조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백신 수급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러시아 스푸트닉 백신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종부세 관련 또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도 앞으로는 좀 주택의 숫자라든지 주택의 가격이라든지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과연 이게 실거주형이냐 아니면 투기형이냐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된다라면서 심할 경우는 2주택자라도 그게 투기형이 아니고 실거주자라면은 뭔가 세제 혜택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본인이 앞으로 민심, 특히 중도층도 잡아야 되지만은 친문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차별화를 문재인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차별화할 경우에는 친문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차별화를 통해서 중도층의 민심을 잡고 또 친문의 지지층도 잡고 이렇게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또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라는 전략이 반영된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민생 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권력기관의 개혁보다 우선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게 흔히들 검찰 개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었고, 그것이 재보궐선거 이후에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보다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오히려 반대로 친문과 선긋기가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까 제가 정책의 차별화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각을 세워서 차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의 차별화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상당히 좀 대조적인 칼날을 보이고 있는 게, 아시겠지만 이번에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친문 핵심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60%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그런데 주장하는 것이 중단 없는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4월 7일 재보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방향과는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떠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자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야권의 주류 쟁탈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 과연 당권 경쟁을 곧 벌이게 될 국민의힘에는 또 어떤 여파를 미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당권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당내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어느 당이나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봐요. 근데 전 김종인 위원장,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관계에 있어 또 안철수 대표 뭐 이런 등등이 나오는 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전의 후보 단일화 때부터 계속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대권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헤게모니를 누가 쥐느냐.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 찍어야 되는데 주연이 너무 많아요. 주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아카데미 조연상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윤여정 씨처럼 올바르게 조연을 하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주연하겠다고 나서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렇게 가다 일단 한 대 좀 맞아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그 다음에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우리가 잘못 갔구나라는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자기 욕심을 좀 버리는 순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보입니다. 박정화 대변인께서 한 대 맞아야지 욕심 차린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